네, 안녕하세요. 극디 스테이션의 김반장입니다. 오늘 방송도 어제 방송과 마찬가지로 어, 좀 힘을 빼고 가벼운 마음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번 주에 통째로 놀려고 그랬는데 그냥 하는 거라서요. 이틀 연속으로 빡치게 만드는 것 때문에 제가 방송을 이틀 연속으로 하게 되네요. 오늘은 무슨 주제인 것이냐? 댓글 게시판에서 예고를 해드려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 중에 이제 무개념적인 행동을 하는 몇 명 의원들 또는 뭐 굉장히 그 해당 정치인의 포텐셜이나 커리어나 캐릭터가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만 다듬으면 뭐 차기 대선까지 바로 직행 다이렉트로 직행할 수 있을 정도인데 이제 본인이 말아먹고 있는 재능 낭비의 케이스.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그 집권 여당, 특히 우리 쪽에 속한 당의 초선 의원들이 개념 없는 행동을 했던 것은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생긴 전통이죠. 그 당시에 열린우리당이 2004년 총선을 치르기 전까지는 이제 46석,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이제 46명 정도밖에 없었던 거죠. 민주당에서 탈당한 뭐 30여 명이랑 한나라당에서 당시 한나라당에서 탈당했던 뭐 독수리 오영재, 김부겸, 김영춘, 이부영 기타 등등 그리고 뭐 개혁당의 유시민 의원이랑 김원웅 의원 등등이 합쳐가지고 46명 정도였었는데 이제 총선에서 2004년 총선에서 그 이른바 탄도리들 노 대통령이 탄핵당해가지고 그 탄핵 지갑을 주순 탄도리들이 무려 108명이었습니다. 그 열린우리당의 초선 의원들만 108명. 그래가지고 언론에서는 언론이나 뭐 기타 당 내외에서는 이른바 108번뇌라는 단어로 그 108명의 초선 의원들을 표현을 하기도 했었죠. 그때도 그 무개념인 새끼들 졸라 많았는데 뭐 생각나는 놈들이라고 한다면 뭐 일단 임종석이랑 이름은 비슷한데 다른 인간입니다. 임종인이라는 개 비용신 새끼가 하나 있었고 뭐 한광원 뭐 이런 새끼도 있었고 뭐 여자는 꽃이라느니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뭐 성추행범을 뭐 비호하는 뭐 그런 발언을 했던 새끼도 있었고 하여튼 많았어요. 뭐 최재천이도 아마 2004년에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 초선 의원이었던 걸로. 하여튼 뭐 그랬었는데 요번에 그것도 이제 어저께 무슨 서로 약속이나 한 것처럼 병크들을 일제히 터뜨렸죠. 손혜원 의원은 저 정알바라는 파케에서 이제 비용신 삽소리 해가지고 그냥 가루가 되도록 까였고, 김영호 의원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했을 때 그 차벽으로 그 반 트럼프 시위대 막았다고 무슨 표현의 자유가 어쩌니 저쩌니 씨발 그야말로 오랄 진보스러운 병신 같은 멘트를 트위터에 써가지고 또 졸라게 욕을 처먹었고,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의 트위터 계정에 이른바 입진보들이 이제 총 출동한 무슨 그런 정치 행사, 나는 그 주최 단체나 뭐 참여 단체들만 봐도 참 이게 그래가지고 뭐 행사 내용은 저는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냥 그 행사 주최 뭐 참여 단체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정말 입진보들의 그냥 구락부더만요. 그런 행사를 이제 이른바 민주주의 행사랍시고 이제 본인의 트위터 계정에 공유를 했다가 그 또한 이제 욕을 먹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에만 뭐 이렇게 3명의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이제 병크를 저질렀는데 그 이외에도 많아요. 그 사실 많은 사람들, 저마저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랑 좀, 뭐랄까, 제가 추구하는 어떤 정치 노선이나 캐릭터랑 결이 비슷하거든요. 누구냐면 표창원 의원. 일단 마초죠. 남성적이고, 그리고 이제 보수. 예? 경찰이 말 그대로 지키는 거 아니에요. 예. 이른바 보수 쪽 인사로 분류가 되어 있다가 이제 2012년 대선을 계기로 해서 이쪽 진영으로 이제 넘어오신 분인데, 그분도 이제 정치 입문하기 전, 그리고 정치 입문한 직후에 이른바 입진보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이게 뭐 특친이 됐든 패친이 됐든, 그래가지고 그 소영웅주에 빠져가지고 돌출행동 자주 하고, 뭔가 소수자를 갖다가 본인이 보호를 해야 되는 게 본인의 정치의 사명이고, 뭐 그게 정의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모습들. 표창원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홍걸 씨는 이제 국회의원은 아닙니다만, 사실 이분은 영향력이나 뭐 무게감으로 따지면은 뭐 초선 의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뭐 내년 지방선거가 됐든 아니면 다음번 총선 2020년 총선이 됐든 아마 조만간 1년 후나 3년 후에 아니면 뭐 또 다른 어떤 재보궐선거에서 전남 지역, 광주 지역 또는 목포 지역이 가장 유력해 보이는데 출마를 해서 정치를 할 양반입니다. 이분은 김홍걸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권갑정의 정치신세계 시절에 한번 전화 인터뷰를 직접 했던 적이 있었는데 뭐 훌륭한 분이죠. 일단은 뭐 아버님이 너무나 훌륭하신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고 그리고 본인도 굉장히 어떤 뭐 정치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또 이제 그 아버지와 어머니 이효 여사에게서 낳은 유일한 아들이었죠. 김홍걸 씨가. 정치적 감각도 뭐 굉장히 나쁘지 않았어요. 박지원 계속 후드려 극딜하시고. 그래가지고 장래가 상당히 촉망되는 그런 유망주 정치인이셨는데, 얼마 전에 그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가지고 굉장히, 예, 혹평을 하면서 뭐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꼭, 이거는 뭐 이미 옛날에 깨진 어떤 신화 같은 존재인데, 정치인이라고, 국회의원이라고 정치를 일반 시민보다 잘 알까? 그거는 전혀 아니거든요. 예. 이제는 이제 시대가 너무나 바뀌어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정치인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는 세상입니다. 일반 시민들의, 뭐, 일반 시민은 아니죠. 우리가 일반 시민은 아니지. 문구로 소리가 일반 시민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정치를 직접 하고 있지 않은 시민들 중에서 굉장히 집단지성이 발달하고 정치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시민들이 존재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를 포함한 굉장히 이 더불어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이 삽질을 하고 있다. 근데 뭐 하나하나 다 깔 수는 없고 뭐 굉장히 많은 초선 의원들이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애정 어린 예. 제가 개인적으로는 저 인간들은 금배지를 떼어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초선 의원들이 많아요. 근데 그 초선 의원들은 또 다음 기회에 한번 묶어서 다뤄보도록 하고, 오늘은 굉장히 기대를 많이 걸었는데, 현재 실망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는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왜 그 초선 의원들이 이런 병크를 저지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초선 의원들이 자신들에게 부과된, 그리고 받고 있는 기대, 그리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포텐셜을 모두 다 터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김영호 의원은 제가 오늘 방송에서는 빼겠습니다. 왜냐? 저는 김영호 의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대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김영호 의원은 그냥 그 세습 정치인이죠. 세습 정치인. 그 양반이 1967년생인가 그런데 2004년 총선 때부터 그 서대문 을인가 갑인가에서 이제 계속 출마를 해왔습니다. 그 뭐 경력도 별거 없어요. 무슨 스포츠 투데이 기자하다가 38살쯤에 뭐 2004년에 총선에 출마를 했다가 뭐 낙선하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예전에 DJ랑 같이 평화민주당 뭐 그 이후에 민주당을 거쳐서 소위 말해서 DJ당에서 어떤 비주류 역할을 계속 했었던
김상현 전 의원. 그 김상현 전 의원이 아마 꽤 선수가 꽤 높았을 거예요. 뭐 한 5, 6, 7선까지는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김상현 전 의원의 아들 아닙니까? 아들. 그리고 지역구도 그대로 물려받았고. 그래서 아유, 저 김영호 의원 너는 그냥 아버지 때문에 한번 그 배지 달았으면은 뭐 여태까지 뭐 보여준 게 없잖아요. 딱히 김영호 의원. 뻘소리 짓거리지 말고 적당히 눈치다 보면서 다음번 총선 때 배지 반납하고 그렇게 조용히 짜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김영호 의원은 그냥 넘어가고요. 뭐 기대도 없어. 그 다음번에 저 뭐 초선 의원 중에 살생부 방송 같은 거 할 때 그때 다시 넣어줄게. 난 세습 정치인 졸라 싫어하니까. 세습 정치인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닌데 세습이 아니면은 이제 경쟁력이 없는 정치인은 싫어하지. 그러면은 김영호 의원 빼면은 남은 게 이제 손혜원, 박주민, 표창원, 김홍걸. 어우 그냥 와 보통 팟캐에서 그것도 이제 야권이 아니지. 아이씨 아직도 여당 마인드가 장착이 안 돼. 야권이라고 얘기를 해. 이른바 지금 여권으로 분류가 되는 팟캐에서 손혜원, 표창원, 박주민, 김홍거를 깐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되는 일이겠지만 저는 저 또 그런 거 신경 안 쓰기 때문에 그냥 오늘 그 4명을 한번 까보겠습니다. 일단 손혜원 의원부터 좀 만져줘야죠. 만져드려야죠. 까줘야죠. 이것도 여성 의원인데 만져준다는 표현 썼다가 무슨 성희롱이네 뭐 그런 얘기 나온다. 아이고 참. 제가 뭐 손혜원 의원이 딱히 여성으로 보이지는 않는 뭐 그런 사람입니다. 정치인들은 대부분 여자로 보이지 않아요. 예. 정치인은 정치인이지. 뭐 나이가 나보다 적은 것도 아니고. 하여튼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정알바라는 팟캐 참 그 팟캐 이름이 뭐 정치 뭐 알아야 바꾼다 이 팟캐를 듣고 계시는 제 방송 청취자분들도 있으리라 여겨요. 하지만은 뭐 그 방송에 훌륭한 점이 분명히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좋은 패널도 나오고 좋은 주제로 방송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 방송 자체를 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방송에서 어떤 굉장히 면밀하고 핫하고 그리고 이 오묘한 정치적 사안을 다룰 때 손혜원 의원은 항상 이상한 삽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 과거 행적 때문에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과거 행적 때문에 정청래 의원을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 비호감에 가까운데 그렇다고 뭐 제가 욕은 안 합니다. 왜냐 뭐 요새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하지만 개인적으로 좀 호감이 안 가는 건 사실이죠. 옛날에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 나중에 뭐 또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정알바를 보면 진짜 무슨 정말 정치 좆도 모르는 여기서 또 뭐 아줌마라고 그러면 또 여성 비하가 될 수 있으니까 아줌마 말고 개줌마라고 하죠. 개줌마. 결혼한 여성들을 우리나라에서 약간 멸칭스럽게 다 뭐 아줌마, 아주머니 이렇게 아주머니는 멸칭이 아닙니다만 뭐 아줌마는 약간 그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런 아줌마 말고 그 결혼한 아줌마들 중에서도 유독 주책 많이 떨고 왜 지하철 탈 때 지하철 문 열리자마자 빈자리 모이면은 막 가방 집어 던져가지고 자리 맞고 뭐 이런 그 아줌마들 중에서 되게 좀 주책인 아줌마들 있잖아요. 막 말 너무너무 많고 주변에 뭐 친구들 만나서 뭐 이 얘기 들은 거 졌다가 퍼뜨리고 그런 개줌마들이 있습니다. 모든 기혼 여성들이 그런 게 아니라 하여튼 아줌마 중에 그런 개줌마들이 있고 그리고 그 기혼 남성들을 아저씨라고 부르는데 원빈도 아저씨죠, 원빈도. 근데 이제 아저씨 중에서 이제 개 같은 짓거리들 하고 뭐 여자애들한테 껄떡껄떡대고 뭐 이상한 메시지 보내고 뭐 미니스커트 입은 여자 지나가면 뚫어져라 티 다 나게 쳐다보면 침 질질 흘리면서 쳐다보고 가고 씨발놈들 보고 싶으면은 좀 이렇게 눈치 보면서 견눈질로 보고 가라고 그 사람 기분 나쁘게 말이야 그 보고 싶으면 뭐 시선이 가는 건 어쩔 수 없겠지 뭐
이쁜 여자가 지나가면 쳐다보는 건 상관이 없는데, 좀, 눈치 좀 보면서 쳐다보라고, 시장놈의 새끼들아. 아니면은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던가, 선글라스 끼고 마음껏 쳐다보고 살든가. 하, 하여튼 그런 개준마스러운 모습을 정치판에 들어와서 많이 보여줬어요. 뭐 제가 생각나는 것만 몇 개 나열을 하자면, 일단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때 당시에 그 여성 최고위원인가 그 여성위원장 그거였죠, 전당대회 여성위원장 선출을 하는 선거에서 이른바 민평년 GT계 유은혜 의원을 지지를 했는데, 아 그래 유은혜 의원 지지할 수 있다 이거야. 뭐 지지할 수 있죠. 예, 그리고 손혜원 의원 본인은 뭐 두루두루 다 친하고 마당발을 해가지고 뭐 김종인 할배랑도 친하고 뭐 김정숙 여사님이랑은 뭐 동창이고, 그리고 뭐 남편은 또 김근태 전 의장이랑 또 뭐 졸라 친하고 하여튼 마당발인데, 유은혜 의원을 지지를 하는 건 좋은데 그 양양자 전 최고위원이 당시에는 문재인 당대표인가 아니면 문재인 후보인가 뭐 그랬었어요. 문재인 후보랑 이제 반갑게 악수하려고 다가오니까 그때 손혜원 의원이 득달같이 달려 들어가가지고 어딜 뭐 악수를 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뿌리치는 장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개준마스러운 짓이라는 거예요. 유은혜 의원을 지지를 하는 건 상관없는데 그렇게 이제 저급한 방식을 사용을 하면서 지지를 하면 안 되지. 엊그저께 보니까 그 강남구에서 우리 당 전현희 의원이 뭐 어디 뭐 노인복지센터인가 양로원인가에서 인사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강남구청 직원 새끼들이 마이크를 뺏어가지고 인사를 못하게 만들었다면서요? 뭐 그거랑 똑같은 거지 뭐가 달라요? 예? 그 악수도 못하게 그렇게 무슨 육탄 저지를 하고. 저는 솔직히 그때부터 이 아줌마 천하구나. 천해. 이 천하다라는 말이 참 되게 아픈 말입니다. 예, 이게 욕은 아닙니다만 되게 아픈 말이에요. 당사자가 들으면 진짜 졸라게 짜증날 거야. 천해요. 행동하는 것도 천하고 말하는 것도 천하고, 그 말하는 게 천한 게 몇 번 드러난 게 정알바에서 드러났는데, 예전에 그 또 특성이 있습니다. 맨날 뭐 이상한 삽소리 할 때 이제 밑밥 깔아놓죠. 핑계 대느라고. 자기가 주변에서 들었는데 뭐 주변 사람들은 뭐 박근혜를 갖다가 뭐 구속을 갖다가 풀어주고 뭐 사면을 시켜줘야 된다는 둥 뭐 그러고, 어저께 문제가 된 방송에서는 뭐 또 자기가 뭐 합당에 뭐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뭐 애매하게 스탠스 몰고 가다가 우리 당 당원들은 나이브 해가지고 뭐 국민의당이랑 합당을 반대를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당원들을 모욕을 했죠. 그런 식의 어떤 발언을 하는 그 양태들이 저는 되게 천하게 보여요. 왜 천하게 보이냐? 일단은 그 손혜원 의원의 의견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그렇게 간보기식으로 막 내가 어디에서 들었는데 내 주변 사람들은 또는 뭐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더라. 아이씨, 뭔 파케를 갖다가 무슨 뭐 뒷담화 방송을 해? 자기 생각을 얘기해야지 이 사람아. 초선 의원이면 정치인이면은 내가 그 배지 달고 있으면은 그런 식으로 방송 안 합니다. 에? 근데 솔직히 그 속이 다 뻔히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거 결론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야. 아니 무슨 뭐 그 손혜원 의원이 무슨 자기를 갖다가 희생해가지고 뭐 그런 다른 목소리를 전달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 만약에 그렇게 자기 희생해가지고 다른 목소리 전달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바보짓이지. 에? 왜 본인이 의견이 아닌 거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듣는 사람은 짜증나게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또 설명해주는 정청래 의원도 짜증나게 만들고. 제가 들어보니까 정청래 전 의원도 상당히 답답해하는 그런 뉘앙스가 많아요. 내가 이런 것까지 이 양반한테 이거 설명을 해줘야 되나?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핑계라 이겁니다. 다른 사람들 의견인데 또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몇 번 까였잖아요. 몇 번 까였어. 몇 번 까였는데도 그거 안 고치면은, 그거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남의 얘기를 빌어가지고
그 참칭을 해가지고 하는 거고, 만약에 그게 진짜로 어디에서 들은 얘기인데 자기가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는, 방송에서 물어보는 거면, 그건 진짜 주책이지, 주책. 바보 같은 짓이지. 사석에서 물어보라고요. 사석에서 정청래 의원한테 물어보라고. 왜 팟캐스트 방송에서 그렇게 물어봐? 정청래 전 의원이 뭐 그때 그 이상한 질문에 대해서 답은 다 하는데, 그러면서 손혜원 의원은 자기 정치적 자산 계속 지속적으로 깎아먹고 있는 겁니다.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창기에 굉장히 우리 문재인 지지자들한테 뭐 이쁨을 많이 받았죠. 예. 뭐 일단은 뭐 영부인님이랑 김정숙 여사님이랑 뭐 절친이라고 하는 데에다가 뭐 딱히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후보와 뭐 척을 진 적도 없고, 당에 들어와가지고 뭐 홍보 감각 발휘해가지고 민주당 뭐 이름이나 로고 뭐 이런 거 손봐가지고 좀 깔쌈하게 만들어 줬고, 그래가지고 좋게 봐주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저를 포함해서. 근데 이렇게 개 삽소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마당발의 함정인 거지, 마당발. 본인이 자랑을 하고 뭐 알려진 대로 손혜원 의원은 뭐 두루두루 다 친하다고 본인이 어필을 하죠. 남편은 김근태랑 절친이었고, 본인은 뭐 김정숙 여사님이랑 절친이고, 에? 김종인이랑도 또 뭐 친분이 있어가지고 김종인 옆에 바싹 붙어가지고 김종인이 뭐 비례대표 1번을 줄려다가 말았다고. 근데 이제 이렇게 이른바 이제 이게 친목질인 거야, 친목질. 그러다가 파케하면서는 또 이동영이랑 또 같이 놀면서 또 거기에 물들고. 정치에 입문할 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심각한 정알못이었어요, 이분이. 어떻게 정알못이냐면은 그 당의 어떤 뭐 홍보위원장으로 영입이 돼서 들어왔을 때 자기는 문재인 대통령 만들려고 이 당의 홍보위원장으로 들어왔다라고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버리잖아요. 그럼 그거는 이제 첫 번째로 눈치가 없는 거고, 두 번째는 정치 감각이 전혀 없는 거지. 아니 무슨 대선 후보 사조직 홍보위원장도 아니고 당의 홍보위원장으로 들어온 사람이, 물론 뭐 그거를 듣는 문재인 지지자들은 뭐 통쾌하고 후련했을지 몰라도 그게 문재인 후보 당시 당대표한테 도움이 되는 발언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뭐 이런 사태가 계속 되풀이됩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오죽하면 결국 이렇게 깔까? 내가 여태까지 계속 참았다고 까고 싶은데. 뭐 장례식 가가지고 뭐 이상한 사진, 뭐 하트, 뭐 그 뭐야, 일본군 그 종군 위안부 뭐 성노예라고도 하는데, 하여튼 그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에 끌려가가지고 강제로 그 노예 생활 하다가 힘들게 사시다가 돌아가신 할머님 장례식에 가가지고, 에? 그 부적절한 사진 찍고,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뭐 이제 그 개개인, 손혜원 개인이 눈치가 없고 센스가 없어서 아유 저 바보 같은 사람 그러고 넘어갈 수 있는데, 자꾸 이 결정적인 타이밍마다 이게 답이 아닌 거를 답인 것처럼, 뭐 남의 의견인 것처럼 물타기 하면서, 그 정알바라는 팟캐에서 그렇게 삽소리를 했으니까 그 트위터에 뭐 팟캐 개소리 보시라는 계정이 있는데, 뭐 거기는 완전히 그냥 손혜원 삽소리 전문 계정이더만. 팟캐 개소리봇 계정 보면 뭐 절반이 손혜원 의원이 이상한 소리 한 거 타이핑 해가지고 올려놨던데, 그게 이제 답이 아닌 거를 답인 것처럼 그렇게 들고 오는 것 자체도, 그러면서 이제 당원들이 나이브하다고 무시를 해.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어처구니가 없어. 에? 정알못 중에 정알못이 말이야. 무슨 당원들이 정알못인 것처럼 그렇게 오만하게, 에? 나이브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폄하를 하니 짜증이 안 납니까? 에휴, 한심해요, 한심해. 예, 일단 손혜원 의원은 일단 겸손해야 돼. 그 모든 만악의 근원이 본인이 되게 똑똑한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이른바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에
자기 분야에서 뭐 좀 잘 나가던 사람들이 정치권에 들어왔을 때 흔히 빠지는 함정인데, 대표적인 케이스로 찰떡이가 있습니다. 안철수. 예? 걔가 정치 들어오기 전까지는 뭐 세상 지만 똑똑한 것 같고 그랬다가 완전히 걔 비용신 짓만 골라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는 그거를 인정을 안 하죠. 왜? 왜냐? 정치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주변에서 전부 다 안철수 똑똑하다고 뭐 칭송하고 뭐 천재라고 칭송을 하고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칭송을 하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런 사는 거 살고 있는 거야. 그냥 지가 똥똥에 빠져 있는지 뭐 수족관에 빠져 있는지 뭐 수영장에 빠져 있는지도 분간이 안 돼 지금 씨발. 어? 손혜원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손혜원 의원이 광고 홍보 업계에서는 뭐 나름대로 레전드일지 몰라도 정치권에서는 그냥 정알못이라고요. 정알못. 근데 본인이 인정을 안 해. 근데 이렇게 어설프게 정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 내가 여기저기 인맥들이 많아가지고 여기저기에서 들은 얘기는 많아. 이런 애들이 흔히 빠지는 실수가 그 이동영이도 마찬가지인데 뭐 이동영이 보고 뭐 정치 신동이라고 뭐 손혜원이 네이밍했다죠? 정확히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유 씨발 이동영이 정치 신동이면 나는 무슨 정치의 신이냐? 권순욱은 무슨 정치의 갓이냐 갓? 아 가짜서 진짜 별 병신 같은 것들이 무슨 정치 신동임내 하고 아 어설프게 아는 게 제일 무서운 거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책 한 권 읽은 애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치를 어설프게 하니까 뭔가 이렇게 정치 공학을 부리는 게 되게 정치적이고 이게 전략적으로 맞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거지. 박근혜를 풀어주는 게 뭔가 좀 더 정치 공학적인 것 같잖아. 예. 그러고 뭐 국민의당이랑 합당을 하는 게 뭔가 정치 공학인 것 같잖아. 왜냐? 합당을 하는 거 안 하는 것보다 합당을 하는 게 어쨌든 정치 그 공학 술수를 부리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 정치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는 거죠. 예. 그 국민의당 그 시발놈들을 떼어내려고 우리랑 그 문재인 당대표가 당시에 어떤 개고생을 하면서 그 새끼들을 분리수거를 했는데, 예? 당위적으로, 그래가지고 걔네들을 띄어내가지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지지율 50% 이상 구가를 하고 있는데 그 쓰레기들 다시 끌어들여가지고 당을 다시 난장판으로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모르는 거지, 손혜원은. 왜냐? 그 전에 정치 역사를 모르니까. 열린우리당 시절의 정치 역사도 모르고, 그 직전에 민주통합당이나 이런 역사를 모르니까, 겪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님이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이 있는데, 뭐, 과반수가 안 돼서 정말 뭐, 국민의당이랑 합당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나 아니면 뭐 본인께서 직접 이런 의도를 밝히시면 당연히 저를 포함한 문재인 지지자들은 거기에 따라가겠죠. 근데 말이죠. 만약에 국민의당이랑 합당을 한다고 쳐요. 합당이 필요하다고 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에서 먼저 이렇게 그쪽에다 구애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정당의 지지율을 보나 그 내년 지방선거에 그 폭망할 시나리오를 보나 만약에 국민의당이랑 합당을 한다고 치더라도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개박살을 내놓은 다음에 완전히 똥값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의 흡수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게 남는 장사지. 지금 거의 다 뒤져가고 있는 전라도에서 호남에서 지지율 10%도 안 나오고 5%도 안 나오고 정의당한테도 뒤지는 그런 정당한테 자꾸 합당하자고 그렇게 하면 존재감 키워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국민의당 다 뒤져가고 있는 뇌사 상태의 정당인데 걷다가 산소호흡기 붙여주는 짓 아니냐고. 에? 정치공학을 하려면 이 정도는 계산을 하고 씨부려야지. 씨발 뭔 놈의 정치공학이야 얼어 죽을 그런 것도 모르면서 병신 같은 게. 아 병신 같은 게 단어 나왔다. 아 진짜. 저는 솔직히 사악한 인간들보다 멍청한 인간들이 더 짜증나가지고 이렇게 손혜원 의원처럼 멍청한 인간을 보면 아, 막 짜증이 나. 어쩔 수 없어. 내 방송 듣는데 손혜원 의원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 방송 듣기 싫으면은 그냥 안 들어도 돼. 아이씨. 이런 말 하니까 뭐 이동형이랑 비슷한 것 같다. 예, 뭐 이동형이랑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비슷합니다. 뭐 저는
예? 제가 싫어하는, 제가 병신 같다고 판단하는 사람들 말 귀 기울여 들으면서 거기에 현혹되고 그런 사람들이 제 방송 듣는 거 딱히 탐탁지 않거든요. 아, 대신 저는 뭐 제가 제 방송 들으면서 뭐 손혜원 방송 듣지 마, 뭐 이동형 방송 듣지 마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차라리 내 방송을 듣지 말라 그러지. 물론 뭐 안희정을 지지하고 정의당을 지지를 하는 것은 이제 그거는 용납 못하는 행위죠. 제 방송을 들으면서. 그것은 저를 연맥이는 행위죠. 내 방송을 들으면서 안희정을 지지하고 정의당을 지지한다? 아, 씨발, 이거는 완전히 진짜 나를 연맥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청취자가 있으면은 색출이 되면 그냥 바로 방송에서 까버립니다. 하여튼, 뭐 이상한 얘기가 많았는데, 음, 손해원은 까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보내버렸어. 아이고. 뭐, 요 정도로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손혜원 의원은. 왜냐, 앞으로도 까일 일 많이 할 것 같으니까. 손혜원 의원 지금 배지단 게 지금 얼마나 됐어요? 1년 반이에요, 지금. 2016년 4월쯤에 총선한 거 아니에요. 1년 반이 넘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저렇게 삽질을 하고 있으면 어떡하나. 아이고. 그동안 욕을 안 먹은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뭐 저는 뭐 손혜원 의원한테 딱히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대하는 게 없어가지고, 뭐 앞으로도 뭐 이상한 삽소리 하면은 또 깔 거고. 그 다음 빠따. 손혜원 의원 빠따 아주 거하게 쳤다. 그 다음 빠따 맞으실 분은 이제 박주민 의원님인데, 박주민 의원님은 좀 결이 다르죠. 많이 다르죠. 손혜원 의원이랑 빠따를 맞아야 되는 이유가. 일단은 이분은 굉장히 정의로운 분이고, 굉장히 워커홀릭, 그러니까 희생적인 분이고, 그리고 나름대로의 그 정무적 감각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박주민 의원의 정무 감각을 제가 어디에서 봤냐면은, 첫 번째는 일단 이분이 정의당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을 선택을 해서 출마를 했다는 게 이제 첫 번째 정무 감각이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분이 이제 러시아 특사인가 그걸로 위촉을 받아서 조만간 러시아로 가게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당시에 그 군 형법상의 그 뭐 동성애를 갖다가 이제 형법으로 조지는 그런 법이 있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뭐 폐지를 시킨다든지 뭐 개정을 한다든지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민감한 문제잖아요. 동성애 문제니까. 그래서 정의당 의원이 6명인데 이제 한 4명, 정의당 의원 6명에 그 뭐 어디 연합 출신 무소속 의원이 2명이 있었죠. 뭐 울산인가 그쪽에. 그래서 8명은 그 10명이 발의를 해야 이게 뭐 법사위도 가고 그러니까. 그런데 2명을 갖다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꼭 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엔 정의당이나 이쪽에서 제일 먼저 찾은 게 박주민 의원이었죠. 근데 박주민 의원이 그 공동 발의를 고사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 박주민 의원이 러시아 특사를 가는 걸 앞둔 상황에서 그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동성애자들에 대한 탄압이 정말 지독한 나라거든요. 거기에서는 아마 저 러시아 군대에서 동성애 하다가 걸리면은 바로 뭐 그냥 죽여버리던가 총살시켜버리던가 뭐 거의 그런 이미지인데, 하여튼 그 러시아 특사를 가는 걸 앞두고서 이제 그런 법안을 발의를 하고 가는 게 부담스러웠는지 결국 끝내 그 법안을 발의를 안 하고 러시아 특사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대신 뭐 진선미 의원인가? 뭐 그분이랑 또 다른 어떤 의원이 발의를 같이 해가지고 뭐 그 법이 이제 발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박주민 의원이 대책 없이 그 무개념인 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박주민 의원의 진정성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분은 태생적 한계가 있는 거죠. 태생적 한계. 어떤 태생적 한계냐? 그 인권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보다는 이른바 지금 수구 좌파라고 우리가 부르는 집단들과 여러 가지로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과 커넥션이 연결이 되어 있는 정치인이다. 이게 사실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여태까지 활동을 하면서 맺어진 인맥이나 어떤 활동 반경을 송두리째 부정을 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진짜 불알 친구, 그러니까 뭐 초중 고등학교 때 만난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대학교 이후에 만난 친구들, 뭐 지인들, 선배들, 후배들은 뭐 정치 색깔이 이상하면 다 인연을 끊곤 했습니다만, 뭐 저 같은 사람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뭐 어떤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가 없는 거고, 예. 인맥 관리를 안 하니까. 인맥 관리를 하긴 하지. 인맥을 끊는 관리는 하지. 인맥을 맺는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인맥을 끊는 관리를 하죠, 저는. 근데 이제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변호사도 했고, 뭐 지금 국회의원까지 하는 거 보면 나름대로 이게 야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 과거의 어떤 인맥들을 베듯이, 칼로 물을 베려면 좀 힘들구나. 칼로 물을 베듯이, 워터를 베듯이, 그렇게 일도양단하기는 힘든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요번에 트위터 계정에 그거 행사 올린 것도 아마 뭐 예전에 활동하다가 뭐 친해진 뭐 지인이 아 이거 뭐 좋은 행사인데 뭐 참석도 해주고 홍보도 좀 해줘라 그러니까 올렸겠죠. 태생적 한계죠. 근데 이제 이게 인맥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런 어떤 태생적 한계가 박주민 의원의 사상적 한계 그리고 향후 정치 행보의 한계도 규정 지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게 저는 박주민 의원이 요번에 그 트위터 그게 문제가 되니까 오늘 뭐 해명문이라고 해야 될지 뭐 그런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입장을 표명을 한 걸 보면 그 입장 표명문에 드러난 그 사람의 사상이나 생각이 좀 더 실망스러웠다. 왜냐? 그런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뭐 정치권이랑 국회에서 뭐 개헌이나 민주주의에 대해서 탁상공론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뭐 이런 진보적인 시민단체나 민주주의 단체의 행사에 참여를 해서 뭐 힘을 실어주고 싶었다. 이런 식의 해명을 내놨는데, 아니, 정치권이랑 국회에서 탁상공론이 벌어지고 있으면 그럼 그 행사에서 벌어지는 건 뭐 탁상공론 아니야? 오히려 탁상공론으로 따지면 그 행사에서 이루어지는 논의들이 다 탁상공론이죠? 실현 가능성이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정치 혐오가 배어 있는 거죠. 본인이 정치인이면서. 아니, 그렇게 정치를 우습게 보고 그럴 거면 뭐하러 그렇게 좆빠지게 일을 열심히 하시나? 맨날 저 뭐 쪽잠 주무시고, 예? 뭐 그래가지고 별명이 거지갑이라고 붙으셨던데, 솔직히 좀 쇼맨십도 굉장히 많이 가미가 되어 있어요. 박주민 의원 뭐 이렇게 그 홍보하는 거 보면 그거 다 뭐 보좌진들한테 찍게 시켜가지고 그 올리는 거 아니에요. 물론 저는 뭐 그거 자체를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정치인이 자기 열심히 하는 거 PR 해야죠. 예. PR 하는 거 나쁘게 보진 않는데 이율 배반적인 거 아니냐고요. 본인은 그렇게 정치인이 돼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국회랑 정치권에서는 뭐 탁상공론만 하고 있다. 그거 결국 자기 얼굴에 침뱉기예요. 그 국회랑 정치권에 박주민 본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정치인이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이 사람아. 시민단체 활동가도 아니고. 아, 손혜원 의원 빠따 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가지고 표창원 의원은 뭐 일단은 어저께 사고를 안 쳤으니까 그냥 스킵을 하겠습니다. 근데 표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나중에 길게 얘기를 그럴 기회가 있을 거예요.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래. 표창원 정도의 좋은 커리어, 그리고 좋은 캐릭터, 이거 나오기 쉽지 않은데, 본인이 이제 본인의 장점은 갖다가 다 똥통에 쳐박고, 스스로의 어떤 정치적 미래를 갖다가 말아먹고 있으니까, 진짜 내가 답답해가지고, 진짜 내가 기회가 되면 한 3시간이 됐든 4시간이 됐든 한번 토론이라도 해보고 싶어. 컨설팅 좀 해주고 싶어. 표창원 의원 스킵하고, 표창원 의원, 다음번에 제가 빠따 때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홍걸 뭐 국민통합위원장님인데, 박주민 의원이나 표창원 의원과 마찬가지로 저는 이 김홍걸 위원장의 진정성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단심이 있는 분이고, 하여튼 김홍걸 위원장님만큼 뭐 여러 가지
뭐 히스토리나 뭐 내공을 가진 정치인 찾기 힘든 건 사실이에요. 일단은 뭐 박지원 킬러로서도 그 존재 가치는 너무나 큰 것이고, 우리 진영에 이런 말은 굉장히 상투적인 말입니다만 우리 진영의 소중한 자산이죠. 김원걸 씨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이분이 유독 이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갖다가 몇 번 보여주셨는데, 저는 이것도 이제 태생적 한계다. 이거는 말 그대로 태생적 한계다. 아까 전에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 변호사가 되고 나서 본인이 선택을 해가지고 했던 활동이나 이런 거가 원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건 태생적 한계가 아니죠. 근본적으로 보면. 근데 이제 김홍걸 의원은 이제 DJ의 아들이잖아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이른바 그 햇볕 정책이라는 게 대북 유화 정책, 대북 포용 정책이라는 게 일종의 이제 도그마가 되어버린 거예요. 김홍걸 씨한테는. 왜냐? 너무나 위대한 나의 아버지가 그런 햇볕 정책을 해서 성공을 했고, 남북 정상회담도 했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노무현 정부, 그 DJ 쪽에 가까운 사람들은 이제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도 이제 좋지 않게 봤지. 그 이후에 어떤 대북 강경 정책 때문에 남북 관계가 틀어졌다고 보는 입장인데, 이 얘기는 제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시간을 좀 할애해가지고 얘기를 한 관계로 뭐 오늘 에피소드에서 또 반복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핵심은 이게 근본주의라는 거예요. 햇볕 정책 근본주의, 포용 정책 근본주의. 이 도그마에 빠져 있다는 거, 김홍걸 씨는. 그래서 이 김홍걸 씨가 이런 그 도그마를 극복을 하고 도그마를 깨고 그런다면 정말 지금보다 더 훌륭한 정치인이 될 수 있는데, 이 햇볕 정책 근본주의, 대북 포용 정책 근본주의에서 벗어나질 못하면 한계가 있는 거죠. 뭐 금배지 한두 번은 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안타깝습니다. 예. 물론 지금 저는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대가 없는데, 앞에 얘기한 박주민, 표창원, 그리고 지금 얘기한 김홍걸 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어떤 한계나 뭐 그런 실수를 교정하고 바로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저는 아직까지는 믿고 기대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계속 지켜보면서 뭐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되도록 그분들이 성장을 정치적으로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비판을 하려고 합니다. 예. 뭐 지금까지 그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중에 나름 되게 큰 기대를 받았던, 그러나 최근에 실망스러운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그 4명의 정치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뭐 이런, 특히 이제 그 문재인 당시 당대표의 영입 리스트였던 초선 의원들의 이런 삽질은 상당수 문재인 지지자분들한테 좀 걱정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어찌됐든 문재인 대통령은 재선에 나설 수가 없고, 2022년 5월이면 임기가 끝나죠. 그리고 대선은 아마 한 3월쯤에 치러질 것 같고, 그러면 이제 한 4년 반 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 다른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보면 이제 차기 대선 후보 주자군에 딱히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없다 이거지. 안희정이랑 이재명 말고는 부각이 되고 있는 차기 대선 주자 후보군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사실 뭐 당연한 일이긴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도 채 안 되고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뭐 차기 대선 주자가 난립을 한다면 그거 자체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 대선 후보 경선 때 나왔던 이재명이랑 안희정 빼고는 딱히 이제 차기 주자로서 눈에 띄는 사람이 없는 거는 사실인데, 근데 잘 찾아보면 그 차기 대선 주작감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요거는 이제 별도 에피소드에서 또 다룰 얘기인데 뭐 오늘 잠깐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자면, 일단은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맡았던, 그리고 대중적 폭발력이 있는 인사들은 계기가 주어지고 때가 되면 언제든지 차기 대선 후보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예, 제가 간단하게 오늘 이 에피소드에서는 그냥
한번 정리만 해볼게요. 일단은 이낙연 국무총리 있습니다. 예. 이낙연 국무총리 충분히 그 대선 후보가 될 자질이나 경륜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입지가 있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정부 때 첫 총리를 지냈던 고건 총리, 물론 그때는 이제 그 탄핵 때 대통령 권한대행을 무리 없이 수행을 했다는 그런 프리미엄도 있었습니다만, 어찌됐든 그 정부의 그 국무총리로서 그것도 이제 대독 총리나 뭐 이런 허수아비 총리가 아니라 나름대로 실무를 이제 총괄을 하고 있고 존재감을 보여주는 총리라면 어떤 큰 과오를 저질러서 경질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차기 대선 후보 주자군에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할 수 있죠. 이낙연 국무총리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예능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시민 작가. 저는 과연 유시민 작가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과연 본인의 임기 5년 동안 한 번도 안 부려먹고 끝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었던 그런 전적이 있었고, 물론 뭐 그 이후에 평가가 어떻게 또 수정이 됐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2011년에 문재인 당시 그때는 정치를 안 하시던 분이었으니까 노무현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까지 이제 평가를 했었어요.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 썰전 축하 멘트에서도 이른바 리크루팅 스카우팅을 하셨죠. 예. 네가 정치를 뭐 안 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언젠가 운명처럼 다시 정치를 우리 유시민 작가가 하게 될 일이 있을 것이라고 자기는 본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방선거 이후나 아니면 2020년 총선 이후쯤에 개각을 할 때 그때 유시민 작가가 입각을 결국 하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번 문재인 대통령한테 찍힌 사람은 절대로 그 마수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예. 그 소 같은 눈망울 꿈뻑꿈뻑 하시면은 또 이제 정치를 안 하려고 하더라도 다시 이제 정치를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에는 정치를 지난 시기에 한 10년 정도 하면서 본인의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소진을 했습니다만 2013년 초에 정계 은퇴를 선언을 하고 나서 5년 동안 예능 활동에 집중을 하면서 오히려 그 전에 굉장히 비호감적인 이미지였던 부분들을 상당 부분 많이 털어냈고, 그리고 대중적 인지도는 또 훨씬 더 높아졌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나이는 더 많아졌고, 뭐 그렇기 때문에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도 입각을 하게 되면 충분히 차기 대선 후보로 다시 떠오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잠룡 중에 하나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조국 민정수석도 있습니다. 뭐 일단 그분은 뭐 일단 스펙이 너무 끝판왕인지라 얼굴 잘생겼지, 학벌 좋지, 직업 좋지, 뭐 말도 잘하고 목소리도 좋아. 다만 이제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서 뭐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제 그분도 좀 이른바 수구좌파 쪽, 박주민 의원이랑 좀 비슷하게 수구좌파 쪽에 어떤 컨센서스가 많이 있는 그런 분인데 약간 정할못 성향도 있고, 이 부분은 이제 그 조국 민정수석이 이제 극복을 해야 될 부분이겠죠. 근데 보통 이제 청와대에서 민정수석 하면서 같이 청와대 비서실 회의 같이 하고 국무회의 참석하고 같이 국정 운영하다 보면은 강제로 레벨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국 수석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에 있으면서 많이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정치적 노선이나 사상에 대해서 발전을 할 기회를 가졌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조국 민정수석도 뭐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잠룡이죠.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있고, 캐릭터 너무 좋잖아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예. 그리고 이제 뭐 추미애 당대표도 있고,
물론 뭐 약점도 뚜렷하긴 합니다만 추미애 당대표도 있고 많아요. 이게 어우 벌써 5명이야. 제가 지금 뭐 이 에피소드에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5명만 언급하고 넘어갑니다만 언젠가 요 차기 주자 특집으로 에피소드 다루게 되면 뭐 이 이외에 또 다른 주자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신 저는 앞에 언급을 한 표창원, 박주민, 그리고 김홍걸 씨,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김경수 의원도 뭐 차기 주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초선 의원인 분들은 차기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차기면 모를까. 2027년 대선 주자면 모를까. 그분들은 앞으로 좀 더 많이 배워야 돼요. 정치에 대해서 많이 배워야 되고 경험도 많이 쌓아야 되고 경력도 쌓아야 되고 그 초선 의원만으로 대통령이 되기는 아직까지는 힘든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물론 뭐 미국의 오바마 같은 사례가 있긴 합니다만 참 뭐 그거는 진짜 뭐 하여튼 특수한 케이스고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대통령보다도 이게 스펙이 딸리던 정치인이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그래도 대통령 될 때 뭐 재선 국회의원 했었죠. 국회의원 2번 했었습니다. 재선 국회의원이었고 해양수산부 장관 역임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최고위원도 제1야당의 최고위원도 했었고 그랬었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뭐 그렇게 스펙이 떨어지는 대통령이 아니었어요. 그 정도면 뭐 해볼 만한 거 다 해봤지. 장관 해봤지. 국회의원 뭐 2번 해봤지. 정당의 최고위원 해봤지. 예, 그 정도면 준비된 대통령입니다. 근데 박주민, 표창원, 예, 뭐 이런 김경수 의원 이런 분들이 김경수 의원은 일단은 경남도지사 같은 거라도 한번 해야 그 뒤에 이제 뭐 그거보다 더 큰 거를 도모를 할 수 있겠고 표창원 의원이랑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어떤 지금 잘못된 이렇게 편향된 그런 사상들을 좀 뜯어 고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죠. 하여튼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 이른바 내부 총질 같은 걸 하게 됐는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극딜까지 손혜원 의원은 뭐 극딜을 했구나. 그랬는데 아유 다 잘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애정이 섞인 거예요. 손혜원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잘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손혜원 의원은 그냥 파켓 때려쳤으면 좋겠어. 파켓 때려치고 그냥 공부나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괜히 쓰잘데기 없이 이 사람 저 사람들 오지랖 넓게 만나고 다니지 말고 대체 어디에서 뭔 병신 같은 잡것들을 만나고 다니길래 파켓 나와가지고 그렇게 삽소리만 하는지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정말. 그리고 민평리 애들이랑 놀지 좀 마, 씨발, 진짜. 손혜원 의원이 민주화 운동 했던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날, 거기 가가지고 껄떡거리고 있어요. 응? 거기 가서 같이 놀고 있으면 뭐 본인이 민주화 운동 하면서 뭐 고문이라도 당한 것 같아? 그런 거 다 허위의식이죠, 허위의식. 그 사람들이랑 놀면 괜히 자기도 민주화 투사 된 것 같고.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응? 아우, 손혜원 의원은 여태까지 내가 참았던 게 너무나 많아가지고, 오늘 아주 본물이 터졌네, 본물이 터졌어, 아주. 보가 무너졌네. 4대 강의 보가 무너졌습니다, 지금. 솔직히 권갑장의 정치인세계 때도 깔려다가 참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 그때도 윤가피님이 말려가지고, 윤가피님이 참자고 그래가지고 참았는데, 원래 이제 뭐, 항상 참자고 그러는 건 이제 윤가피님이고, 이제 사고 치는 거는 권수님이랑 나였으니까. 하여튼, 뭐, 요번 주, 방송 2번을 했습니다. 예. 일단은 제가 금요일이랑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주말의 분위기를, 주말인지라,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에는 보니까 이제 청취자분들도 팟캐스트를 잘 안 듣더라고요. 예. 바쁘잖아요. 뭐, 술도 먹어야 되고, 뭐, 가족들이랑 시간도 보내야 되고, 애도 봐야 되고, 어린이집도 쉬고, 주말에는. 그래서, 토요일에는 아마 방송이 안 올라올 가능성이 거의 99%고,
뭐 일요일 날 삘이 꽂히면 일요일 날 방송을 하던가 아니면 뭐 안 되면 다음 주에 또 삘 꽂힐 때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손혜원 의원 방송 뭐 잘 듣고 계신 분들은 이 방송 듣고 나서 기분이 나빴을지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손혜원 의원이 욕먹을 짓을 해가지고 욕을 하는 거고 예. 뭐 꼬우시면 그냥 제 방송 듣지 마시고 정알바나 들으세요. 예. 그러면은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또 삘 꽂힐 때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 김상현 전 의원이 아마 꽤 선수가 꽤 높았을 거예요. 뭐 한 5, 6, 7선까지는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김상현 전 의원의 아들 아닙니까? 아들. 그리고 지역구도 그대로 물려받았고. 그래서 아유, 저 김영호 의원 너는 그냥 아버지 때문에 한번 그 배지 달았으면은 뭐 여태까지 뭐 보여준 게 없잖아요. 딱히 김영호 의원. 뻘소리 짓거리지 말고 적당히 눈치다 보면서 다음번 총선 때 배지 반납하고 그렇게 조용히 짜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김영호 의원은 그냥 넘어가고요. 뭐 기대도 없어. 그 다음번에 저 뭐 초선 의원 중에 살생부 방송 같은 거 할 때 그때 다시 넣어줄게. 난 세습 정치인 졸라 싫어하니까. 세습 정치인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닌데 세습이 아니면은 이제 경쟁력이 없는 정치인은 싫어하지. 그러면은 김영호 의원 빼면은 남은 게 이제 손혜원, 박주민, 표창원, 김홍걸. 어우 그냥 어, 보통 팟캐에서 그것도 이제 야권이 아니지. 아이씨 아직도 여당 마인드가 장착이 안 되네. 야권이라고 얘기를 해. 이른바 지금 여권으로 분류가 되는 팟캐에서 손혜원, 표창원, 박주민, 김홍거를 깐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되는 일이겠지만 저는 저 또 그런 거 신경 안 쓰기 때문에 그냥 오늘 그 4명을 한번 까보겠습니다. 일단 손혜원 의원부터 좀 만져줘야죠. 만져드려야죠. 까줘야죠. 이것도 여성 의원인데 만져준다는 표현 썼다가 무슨 성희롱이네 뭐 그런 얘기 나온다. 아이고 참. 제가 뭐 손혜원 의원이 딱히 여성으로 보이지는 않는 뭐 그런 사람입니다. 정치인들은 대부분 여자로 보이지 않아요. 예. 정치인은 정치인이지. 뭐 나이가 나보다 적은 것도 아니고. 하여튼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정알바라는 팟캐 참 그 팟캐 이름이 뭐 정치 뭐 알아야 바꾼다 이 팟캐를 듣고 계시는 제 방송 청취자분들도 있으리라 여겨요. 하지만은 뭐 그 방송에 훌륭한 점이 분명히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좋은 패널도 나오고 좋은 주제로 방송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 방송 자체를 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방송에서 어떤 굉장히 면밀하고 핫하고 그리고 이 오묘한 정치적 사안을 다룰 때 손혜원 의원은 항상 이상한 삽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 과거 행적 때문에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과거 행적 때문에 정청래 의원을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 비호감에 가까운데 그렇다고 뭐 제가 욕은 안 합니다. 왜냐 뭐 요새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하지만 개인적으로 좀 호감이 안 가는 건 사실이죠. 옛날에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 나중에 뭐 또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정알바를 보면 진짜 무슨 정말 정치 좆도 모르는 여기서 또 뭐 아줌마라고 그러면 또 여성 비하가 될 수 있으니까 아줌마 말고 개줌마라고 하죠. 개줌마. 결혼한 여성들을 우리나라에서 약간 멸칭스럽게 다 뭐 아줌마, 아주머니 이렇게 아주머니는 멸칭이 아닙니다만 뭐 아줌마는 약간 그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런 아줌마 말고 그 결혼한 아줌마들 중에서도 유독 주책 많이 떨고 왜 지하철 탈 때 지하철 문 열리자마자 빈자리 모이면은 막 가방 집어 던져가지고 자리 맞고 뭐 이런 그 아줌마들 중에서 되게 좀 주책인 아줌마들 있잖아요. 막 말 너무너무 많고 주변에 뭐 친구들 만나서 뭐 이 얘기 들은 거 졌다가 퍼뜨리고 그런 개줌마들이 있습니다.
모든 기혼 여성들이 그런 게 아니라 하여튼 아줌마 중에 그런 개줌마들이 있고, 그리고 그 기혼 남성들을 아저씨라고 부르는데, 원빈도 아저씨죠, 원빈도. 근데 이제 아저씨 중에서 이제 개 같은 짓거리들 하고, 뭐 여자애들한테 껄떡껄떡대고, 뭐 이상한 메시지 보내고, 뭐 미니스커트 입은 여자 지나가면 뚫어져라 티 다 나게 쳐다보면 침 질질 흘리면서 쳐다보고 가고, 씨발놈들. 보고 싶으면은 좀 이렇게 눈치 보면서 견눈질로 보고 가라고, 어? 그 사람 기분 나쁘게 말이야. 그 보고 싶으면 뭐 시선이 가는 건 어쩔 수 없겠지 뭐. 이쁜 여자가 지나가면 쳐다보는 건 상관이 없는데 좀 눈치 좀 보면서 쳐다보라고, 시장놈의 새끼들아. 아니면은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던가, 선글라스 끼고 마음껏 쳐다보고 살든가. 하, 하여튼 그런 개준마스러운 모습을 정치판에 들어와서 많이 보여줬어요. 뭐 제가 생각나는 것만 몇 개 나열을 하자면, 일단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때 당시에 그 여성 최고위원인가 그 여성위원장 그거였죠, 전당대회. 여성위원장 선출을 하는 선거에서 이른바 민평년 GT계 유은혜 의원을 지지를 했는데, 아 그래, 유은혜 의원 지지할 수 있다 이거야. 뭐 지지할 수 있죠. 예, 그리고 손혜원 의원 본인은 뭐 두루두루 다 친하고 마당발을 해가지고, 뭐 김종인 할배랑도 친하고, 뭐 김정숙 여사님이랑은 뭐 동창이고, 그리고 뭐 남편은 또 김근태 전 의장이랑 또 뭐 졸라 친하고, 하여튼 마당발인데, 유은혜 의원은 지지를 하는 건 좋은데, 그 양양자 전 최고위원이 당시에는 문재인 당대표인가 아니면 문재인 후보인가 뭐 그랬었어요. 문재인 후보랑 이제 반갑게 악수하려고 다가오니까 그때 손혜원 의원이 득달같이 달려 들어가가지고 어딜 뭐 악수를 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뿌리치는 장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개준마스러운 짓이라는 거예요. 유은혜 의원을 지지를 하는 건 상관없는데 그렇게 이제 저급한 방식을 사용을 하면서 지지를 하면 안 되지. 훌륭한 분이죠. 일단은 뭐 아버님이 너무나 훌륭하신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고, 그리고 본인도 굉장히 어떤 뭐 정치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또 이제 그 아버지와 어머니 이효 여사에게서 낳은 유일한 아들이었죠. 김홍걸 씨가. 정치적 감각도 뭐 굉장히 나쁘지 않았어요. 박지원 계속 후드려 극딜 하시고. 그래가지고 장래가 상당히 촉망되는 그런 유망주 정치인이셨는데, 얼마 전에 그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가지고 굉장히 혹평을 하면서 뭐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꼭 이거는 뭐 이미 옛날에 깨진 어떤 신화 같은 존재인데, 정치인이라고 국회의원이라고 정치를 일반 시민보다 잘 알까? 그거는 전혀 아니거든요. 예. 이제는 이제 시대가 너무나 바뀌어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정치인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는 세상입니다. 일반 시민들의 뭐 일반 시민은 아니죠. 우리가 일반 시민은 아니지. 문구로 소리가 일반 시민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정치를 직접 하고 있지 않은 시민들 중에서 굉장히 집단지성이 발달하고 정치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시민들이 존재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를 포함한 굉장히 이 더불어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이 삽질을 하고 있다. 근데 뭐 하나하나 다 깔 수는 없고, 뭐 굉장히 많은 초선 의원들이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애정 어린, 제가 개인적으로는 저 인간들은 금배지를 떼어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초선 의원들이 많아요. 근데 그 초선 의원들은 또 다음 기회에 한번 묶어서 다뤄보도록 하고, 오늘은 굉장히 기대를 많이 걸었는데 현재 실망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는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왜 그 초선 의원들이 이런 병크를 저지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초선 의원들이 자신들에게 부과된, 그리고 받고 있는 기대, 그리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포텐셜을 모두 다 터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김영호 의원은 제가 오늘 방송에서는 빼겠습니다. 왜냐?
저는 김영호 의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대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김영호 의원은 그냥 그 세습 정치인이죠. 세습 정치인. 그 양반이 1967년생인가 그런데 2004년 총선 때부터 그 서대문 을인가 갑인가에서 이제 계속 출마를 해왔습니다. 그 뭐 경력도 별거 없어요. 무슨 스포츠 투데이 기자하다가 38살쯤에 뭐 2004년에 총선에 출마를 했다가 뭐 낙선하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예전에 DJ랑 같이 평화민주당 뭐 그 이후에 민주당을 거쳐서 소위 말해서 DJ당에서 어떤 비주류 역할을 계속 했었던 김상현 전 의원. 무슨 서로 약속이나 한 것처럼 병크들을 일제히 터뜨렸죠. 손혜원 의원은 저 정알바라는 파케에서 이제 비용신 삽소리 해가지고 그냥 가루가 되도록 까였고, 김영호 의원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했을 때 그 차벽으로 그 반 트럼프 시위대 막았다고 무슨 표현의 자유가 어쩌니 저쩌니 씨발 그야말로 오랄 진보스러운 병신 같은 멘트를 트위터에 써가지고 또 졸라게 욕을 처먹었고,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의 트위터 계정에 이른바 입진보들이 이제 총 출동한 무슨 그런 정치 행사, 나는 그 주최 단체나 뭐 참여 단체들만 봐도 참 이게 그래가지고 뭐 행사 내용은 저는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냥 그 행사 주최 뭐 참여 단체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정말 입진보들의 그냥 구락부더만요. 그런 행사를 이제 이른바 민주주의 행사랍시고 이제 본인의 트위터 계정에 공유를 했다가 그 또한 이제 욕을 먹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에만 뭐 이렇게 3명의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이제 병크를 저질렀는데 그 이외에도 많아요. 그 사실 많은 사람들, 저마저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랑 좀 뭐랄까 제가 추구하는 어떤 정치 노선이나 캐릭터랑 결이 비슷하거든요. 누구냐면 표창원 의원. 일단 마초죠. 남성적이고, 그리고 이제 보수. 예? 경찰이 말 그대로 지키는 거 아니에요. 예. 이른바 보수 쪽 인사로 분류가 되어 있다가 이제 2012년 대선을 계기로 해서 이쪽 진영으로 이제 넘어오신 분인데, 그분도 이제 정치 입문하기 전, 그리고 정치 입문한 직후에 이른바 입진보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이게 뭐 트친이 됐든 패친이 됐든, 그래가지고 그 소영웅주에 빠져가지고 돌출행동 자주 하고, 뭔가 소수자를 갖다가 본인이 보호를 해야 되는 게 본인의 정치의 사명이고 뭐 그게 정의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모습들, 표창원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홍걸 씨는 이제 국회의원은 아닙니다만 사실 이분은 영향력이나 뭐 무게감으로 따지면은 뭐 초선 의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뭐 내년 지방선거가 됐든 아니면 다음번 총선 2020년 총선이 됐든 아마 조만간 1년 후나 3년 후에 아니면 뭐 또 다른 어떤 재보궐선거에서 전남 지역, 광주 지역 또는 목포 지역이 가장 유력해 보이는데 출마를 해서 정치를 할 양반입니다. 이분은 김홍걸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권갑정의 정치신세계 시절에 한번 전화 인터뷰를 직접 했던 적이 있었는데 네, 안녕하세요. 극디스테이션의 김반장입니다. 오늘 방송도 어제 방송과 마찬가지로, 좀 힘을 빼고 가벼운 마음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번 주에 통째로 놀려고 그랬는데 그냥 하는 거라서요. 이틀 연속으로 빡치게 만드는 것 때문에 제가 방송을 이틀 연속으로 하게 되네요. 오늘은 무슨 주제인 것이냐? 댓글 게시판에서 예고를 해드려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 중에 이제 무개념적인 행동을 하는 몇 명 의원들 또는 뭐 굉장히 그 해당 정치인의 포텐셜이나
커리어나 캐릭터가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만 다듬으면 뭐 차기 대선까지 바로 직행 다이렉트로 직행할 수 있을 정도인데 이제 본인이 말아먹고 있는 재능 낭비의 케이스.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그 집권 여당, 특히 우리 쪽에 속한 당의 초선 의원들이 개념 없는 행동을 했던 것은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생긴 전통이죠. 그 당시에 열린우리당이 2004년 총선을 치르기 전까지는 이제 46석,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이제 46명 정도밖에 없었던 거죠. 민주당에서 탈당한 뭐 30여 명이랑 한나라당에서 당시 한나라당에서 탈당했던 뭐 독수리 오영재, 김부겸, 김영춘, 이부영 기타 등등, 그리고 뭐 개혁당의 유시민 의원이랑 김원웅 의원 등등이 합쳐가지고 46명 정도였었는데 이제 총선에서 2004년 총선에서 그 이른바 탄도리들, 노 대통령이 탄핵당해가지고 그 탄핵 지갑을 주순 탄도리들이 무려 108명이었습니다. 그 열린우리당의 초선 의원들만 108명. 그래가지고 언론에서는 언론이나 뭐 기타 당 내외에서는 이른바 108번뇌라는 단어로 그 108명의 초선 의원들을 표현을 하기도 했었죠. 그때도 그 무개념인 새끼들 졸라 많았는데 뭐 생각나는 놈들이라고 한다면 뭐 일단 임종석이랑 이름은 비슷한데 다른 인간입니다. 임종인이라는 개 비용신 새끼가 하나 있었고, 뭐 한광원 뭐 이런 새끼도 있었고, 뭐 여자는 꽃이라느니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뭐 성추행범을 뭐 비호하는 뭐 그런 발언을 했던 새끼도 있었고, 하여튼 많았어요. 뭐 최재천이도 아마 2004년에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 초선 의원이었던 걸로. 하여튼 뭐 그랬었는데 요번에 그것도 이제